자, 이제 파쇼 세력이 등장합니다. 파쇼 세력이 등장하는데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 1922년 이탈리아에서 파쇼가 등장합니다. 그 파쇼, 진짜 파쇼는 나중에 등장하는데 오리지널 파쇼인 무솔리니가 1922년에 등장하는 이유는 왜냐? 1차 대전이 끝나고 1919년에 베르사유 조약에서 논공 행상이 끝났죠. 근데 이탈리아는 그 연합군에 가담을 했지만은 별로 공적이 없었어요. 일본도 그렇고 숟가락만 얹어놓은 거죠. 연합군에다가. 그러니까 프랑스, 영국, 미국이 저희만 다 갈라먹고 맛있는 부분은 다 저희가 떼먹고 이탈리아는 거의 국물도 거의 안 주다시피 했어요. 일본도 그렇고.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전쟁에 이기고 완전히 진 거나 다름없다는 그런 그 불만이 팽배해가지고 그 불만에 가득 찬 국민을 등에 업고 등장한 것이 바로 이 무솔리니죠. 그래서 1922년에 무솔리니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1921년에는 레닌이 죽죠. 그러니까 그 직후에 바로 이 스탈린이 등장하는 것이고 전체주의.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 33년에 히틀러 등장하고 31년에 군국주의 등장하고 32년에 또 이 포르투갈에서도 살라사르라는 독재자가 등장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1929년에 시작된 세계 대공황이 결정적인 이유죠. 나라가 공황에 빠지고 경제가 나빠지고 실업자가 늘고 먹을 게 없으면은 당연히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는 법입니다. 그러니까 히틀러가 등장하고 무솔리니 등장하고 군부 독재 등장하고 이런 식으로 전체 그 이 독재 세력이 등장하고 파쇼 세력이 등장하는데 그럼 스페인은 과연 어떠냐? 스페인에는 바로 여기 등장하는 1933년에 빨랑해당이라고 하는 빨랑해 당이라고 하는 독일은 나치라고 하지만은 이 스페인은 소위 이 팔랑해라고 하는 그런 정당입니다. 파쇼 정당. 그게 등장하죠. 자,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스페인의 이념이 어떻게 갈라져 있었느냐? 그 당시에는 제일 먼저 자본주의 세력이 있죠. 1차 대전은 자본주의 군국주의 세력끼리 부딪혀가지고 깨진 거 아니에요. 근데 1차 대전이 끝나면서 군국주의 세력보다도 이제 자본주의 세력이 등장하고 프랑스, 영국,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나치, 이탈리아 이러한 파시즘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유일하게 공산국가인 소련의 커뮤니즘 세력이 있죠. 그래서 1930년대에는 여기 자본주의, 공산주의, 파시즘이 첨예하게 대립한 시대입니다. 거기에다가 스페인에는 원래 세계 모든 이념이 엉켜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떤 타협을 하면서 대화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증오하는 세력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. 다른 세력을 전혀 용납을 안 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런 뿌리 깊은 반목과 증오가 뿌리 박혀 있는데 그 이념의 결이 이렇게 복잡하다는 거예요. 제일 먼저 자본주의자 있죠? 공산주의자 있죠? 파시스트 있죠? 공산주의자는 프로레타 독재 아닙니까? 그것이 아니라 소위 소시알리스트가 있고 거기에 또 진보파가 있고 보수파가 있고 진보 사회주의가 있고 보수 자본주의 있을 거 아닙니까? 진보 보수 갈라지고 그 다음에 왕당파 이게 문제예요. 전통적인 그 왕국이었으니까 왕당파 공화파가 다 갈라지고 거기다가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페인이 전체 유럽에서 인종 구성이 제일 복잡합니다. 제일 복잡해요. 거기는 하여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유럽의 모든 인종이 다 들어있어요. 게르만족, 켈트족, 바스크족, 그 다음에 카탈란족, 뭐 할 것 없이 아랍인, 유대인 할 것 없이 다 섞여 있는데 거기에는 우선 아나키스트, 무정부주의자. 우리 정부 필요 없다. 우리끼리 자치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아나키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분리주의자는 뭐냐면은 저기 이 바스크족, 카탈란족과 같이 전통적으로 이 스페인 정부에게 귀속되기를 거부하는 예컨대 지금 대표적인 게 그 바르셀로나 아닙니까? 바르셀로나하고 마드리드하고 전쟁, 축구 붙으면 그 총만 안 쏘지 전쟁보다 제일 심해요. 이 사람들이 뭐냐면 그 두 마드리드, 카스티아하고 그 바르셀로나가 있는 카탈란하고의 그 감정골이라는 것은 불구 대천지 왼수예요.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일본에 지면 난리 나죠, 축구가. 근데 저기는 바르셀로나건 마드리드건 서로 지면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해집니다.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. 세계에서 제일 비싼 축구 선수 어디에 있습니까? 메시 어디에 있습니까? 호나우두 어디 있습니까? 전부 이 스페인 선수잖아요. 그만큼 감정의 골이 강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이 분리주의자 세력이 있죠.
그 다음에 샌디칼리스트. 이건 당시 이제 노동자들이 막 들고 일어나던 그 시대니까 그 신디케이트 있죠. 노동조합들이 우리끼리 잘할 수 있어 하는 식으로 정부 필요 없다는 약간 아나키스트하고 유사한 그런 세력이죠. 거기다 전체 세력이 자본가 세력하고 노동자 세력하고 갈라지고 그 다음에 성직자하고 무신론자 갈라지고 자 이래 놓으니까 이 나라는 한마디로 이념의 개판의 나라예요. 우리나라 6.25 전쟁은요 아주 심플한 전쟁입니다.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를 겪어보지 못했고 북한은 공산주의를 모릅니다.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리전쟁을 쓸 뿐이죠. 우리의 한국전쟁이라는 것은. 근데 여기에는 진짜 자기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런 이념으로 갈라져가지고 드디어 1936년에 총선이 벌어집니다. 총선이 벌어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. 쫙 갈라지죠. 아무래도 이렇게 복잡한 이념 구성이란 것이 좌파연합, 우파연합, 아니면 연합 안 하면 깨지니까. 연합 안 하면 깨지니까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말하자면 두 세력으로 갈라지는데 국민전선과 인민전선. 프론테 나시오날, 내셔널리스트죠. 우파죠. 그 다음에 프론테 포퓰라, 이거 뭐냐면 인민전선, 좌파연합입니다. 그래서 우파연합에는 왕당파, 빨랑회, 자본가, 지주, 교회, 성직자, 군부, 기득권 다 모이고 우파에는 인민전선하고 사회주의 정당, 공산당, 노동자 할 것 없이 다 모입니다. 그래서 완전히 두 기관차가 딱 정면 충돌을 했는데 선거 결과는 좌파가 15만 표 많아요. 15만 표. 그렇게 절대 이 우파가 승복할 리가 없죠.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스페인이 나폴레옹 침략 이후에 1812년 침략 이후에 거의 100번 이상의 쿠데타를 겪습니다. 에브리데이 쿠데타예요, 이건. 그리고 웬만한 쿠데타는 쿠데타 축에도 안 들어가. 그러니까 이 처음에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, 반란을 일으켰을 때, 뭐 또 하나보다. 초반에 우습게 본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 빨간색이 프랑코 군이고 파란색이 좌파 세력인데 문제는 이 전쟁이 한국 전쟁보다 더 심하게 전 세계 세력이 쫙 좌파 우파에 붙었다는 거죠. 근데 제일 정작 전쟁을 결정지을 수 있는 이 프랑스, 영국, 미국은 철저하게 중립을 지켰습니다. 왜? 1차 대전 때 너무 심하게 당했거든. 그래서 우리는 절대 중립을 지킨다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이 그 프랑코를 중심으로 한 파시스트 세력하고 독일과 이탈리아가 이 프랑코에 붙어서 파시스트를 지원하고 이 좌파 연합이 승리를 했으니까 합법적인 정부는 이것이 어차피 좌파니까 거기 공산당은 얼마 안 되지만은 소련이 볼 때에는 전 세계에서 공산국가가 소련밖에 없는데 이때 스페인을 도와주면은 공산주의 국가를 또 하나 늘릴 수 있다는 절호의 찬스로 봐가지고 소련군이 지원을 하고 히틀러하고 무솔리니는 프랑크를 지원하고 그래서 이것이 국제전쟁으로 번지는 거죠. 국제전쟁.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프랑스하고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는 그 나라들은 전 유럽의 나라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사인 받죠. 우리 참전 안 한다고. 히틀러도 사인했습니다. 무솔리니도 사인하죠. 스탈린도 사인하고. 근데 조약이라는 것은 안 지키면 휴지 아닙니까? 그래놓고 사인해놓고 히틀러는 비행기 보내고 군대 보내고 탱크 보내고 무솔리니는 거기도 군대 19,000명 보내고 그 다음에 소련은 거기다 군사고문관 보내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얼마나 그 젊은 사람들이 그때 1930년대라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세계 젊은이들이 정의란 무엇인가, 자유란 무엇인가, 민주란 무엇인가에 눈을 뜨던 시대였습니다. 근데 스페인에서 전쟁이 났는데 불의스러운 이 파쇼 기득권 세력이 정의로운 노동자 세력 그리고 좌파 세력을 무력으로 무찌른다고 하니까 전 세계 순진한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.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? 칼 포퍼라는 사람이 젊었을 때도 사회주의가 아니면은 가슴이 빈 거고 나이가 들어서도 사회주의면 머리가 빈 거고. 근데 이게 젊은 청년들이 불타는 열정으로 전부 의용군으로 이 좌파에 가담을 합니다. 이게 그 유명한 국제여단이에요. 국제여단인데
그 속에 유명한 동물농장을 쓴 조지 오웰이 들어있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는 해밍웨이도 저기 들어가 있죠. 근데 이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니까 그들의 지휘관이 누구냐니까 이 프랑코 정권은 물론 군사 조직이고 합법 정부인 스페인 이 좌파 정부는 군사 조직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프랑코의 군사 조직에 맞설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? 이 군대를 지휘한 그러니까 이 좌파 군대를 지휘한 게 누구냐? 스탈린이 보낸 군사 장교들이란 얘기죠. 소련 군들. 그래서 이 국제예단이 한 3만여 명인가 그렇게 와서 이 스페인 좌파 정부를 해서 싸운다고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. 많이 죽었는데 전쟁이 거의 폐색이 짙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?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. 근데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. 왜냐? 이 소련 군대 장교가 지절을 했기 때문에 빨갱이로 찍힌 겁니다. 몽땅. 그래서 여기 폴란드는 그때 공산화가 되기 전이니까 30년대. 거기서 폴란드 출신으로 국제여단에 가담한 사람들은 국적을 뺏어버려요. 완전히. 국적을 말소시키고. 그 다음에 영국, 프랑스, 미국 등 온 해밍웨이도 그런 케이스죠.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빨갱이로 낙인 찍어버리고. 그 다음에 그게 무서워서 야 그러면 우리 조국 돌아가도 빨갱이로 찍혀서 우리 살 길이 없으니까 우리 종주국인 소련으로 가자. 그러니까 소련에서 볼 때는 넌 자본주의 물 먹은 놈들이니까 우리 사회에 하등 도움이 안 돼서 굴락으로 보내죠. 강제 수용소. 그래서 이런 비참한 그런 운명을 겪죠.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정말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 스페인 사회는 어떻게 봉합이 되느냐? 봉합이 안 되죠. 35년 동안에 이 프랑코의 정치라는 것이 암살, 살해, 고문, 정말 공포정치 거의 이렇게 돼가지고 완전히 폭력으로 이렇게 찍어 누르는데 이게 폭력으로 찍어 누르는 모양은 모든 그 반대 세력이 물속으로 잠시 가라앉는다는 것 뿐이지 그것이 근본적인 치유가 아니죠. 근본적인 치유가 아니고 하여튼 그 1차 대전 때도 당시 명목상 중립을 지켰기 때문에 뭐 스페인에는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만은 사실상 스페인 정부는 2차 대전이 끝나면서 파시스트는 다 망했죠. 이탈리아 망하고 나치 망하고 일본 군국주의 망하고 근데 프랑코만 남은 거예요. 파시스트 세력이 전 세계에서. 그래서 이 스페인이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. 왜냐? 유일하게 남은 파시스트 세력이니까 국제적 외교적으로 대접을 안 해주는 겁니다.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대사들 쫓겨나고 대사관 폐쇄되고 유엔 가입은 택도 없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완전 고립되었는데 그걸 살려준 게 누구냐? 한반도입니다. 완전히 스페인이 프랑코가 사면초가했는데 한반도 전쟁이 터진 거예요. 그러니까 미국이 볼 때 스페인이 유럽의 서쪽에 있는데 얘네들이 만약에 파쇼를 하더라도 얘네들을 우리가 좀 보듬어 주지 않고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면은 얘가 소련에 붙으면 큰일 나겠다. 해가지고 서둘러서 유엔 가입시키고 그 다음에 또 군사 그런 거 다 하고 나토 가입시키고 해가지고 이 스페인이 살아난 게 우리 한반도 때문이에요. 근데 한반도 역사가 이 6.25 전쟁이란 것이 스페인만 살렸느냐? 세계사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죠. 일본이 자위대를 갖게 된 것도 한국전쟁이고 독일이 분데스베어라고 하는 독일의 군대가 생긴 것도 한국전쟁 때문입니다. 한국전쟁이라는 것이 이 세계사적으로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쟁이죠. 그렇지만 이 프랑코는 1975년까지 철권 정치, 독재 정치를 하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자기 침대에서 편안하게 죽었습니다. 그런데 사회통합의 진정한 의미는 여기 스페인에서 보는데 이 다음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후안 칼로스 1세 아시죠? 지금 현재 이 스페인 국왕이요. 이 사람이 대대적인 통합정치를 합니다. 통합정치를 해서 이 프랑코가 금지했던 모든 것을 허용을 합니다. 프랑코는 예를 들어서 뭘 금지했냐? 카탈로니아 지방에서 자기네 고유한 말 쓰는 거, 바스크 지방에서 바스크 말 쓰는 거, 그리고 스페인어 외에 자기네 고향 말 쓰는 거 다 금지시키고 그 지방의 특성, 예를 들면은 그 경상도의 무슨 탈춤이다 그런 것도 금지시키고 모든 걸 표준화시키고 중앙 것만 강요하는 거죠.
근데 바로 이 후안 카르로스 왕이 들어서면서부터 모든 것을 개방하고, 그리고 또 이 언어 개방하고, 그리고 대학에서 그 나라 그 지방 말로 그 강의하는 거 허용하고, 그런 포용과 그리고 융합 정치를 펴서 그 정치가 쭉 이어져 가면서부터 치유가 서서히 치유가 되면서 이제 스페인은 지금 어떤 그 민족 감정이라는 것이 지역 감정만 남아있지 이렇게 다시 갈라지고 하는 그런 심각한, 그것은 그 후안 칼로스가 75년에 들어온 이후 거의 한 40년 가까운 동안에 많은 힐링을 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정말 처절하게 갈라져 있던 그런 이념의 분열상을 보이던 나라도 이런 포용과 관용 정책으로 갈라질 수가 있는데, 이제 또 하나 문제는 가장 큰,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뭐냐니까 프랑코가 전쟁 스페인 나라 끝나자마자 시작한 대공사인데요. 여기 보면은 1959년부터 18년 공사를 해가지고 260m를 바위산을 뚫고 지은 성당이에요. 바위산. 근데 이 성당이 왜 260m냐 하니까 260m보다 더 큰 성당을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. 왜냐? 바티칸이 260m거든요. 그래서 이거보다 더 크게 지으려고 여기서 40m를 더 팠는데 턱을 만들어야죠. 그래서 더 안 팠다 그 식이죠. 근데 바로 260m가 딱 되는 그 지점, 요 십자가가 화강암 십자가인데 여기 높이만 150m입니다. 그래 놓고 저기 뭐냐니까 발레델로스 카이도스에서 쓰러진 자의 계곡이라고 해서 이 성당이 스페인 내란에서 쓰러진 좌파 우파 군인들 모두의 영혼을 달래는 그런 성당입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, 여기에 요 바로 이 십자가 맨 밑에 여기요, 여기에 프랑코 지 묘가 딱 들어가 있어. 자기가 뭐. 그러니까는 뭔가 좀 화해는 했는데 이건 폼으로 한 사회고, 진정한 힐링은 바로 후안 카르로스 왕이 들어와서 어떤 포용 끌어안는 정책, 그것에 의해서 스페인이 하나로 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축구는 아닙니다. 축구는 아닙니다.